도원결의, 복사꽃 만발한 동산에서 새 호걸들이 의형제를 맺다. 8편.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탁현에서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본진에 속한 5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광종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군사들을 이끌고 스승의 군진에 도착하여 군대 예절을 펼쳐보인 다음 자기가 그곳에 온 뜻을 말하자 노식은 크게 기뻐하면서 진중에 머물며 지시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노식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적 괴수 장각의 군사는 15만이나 되었고 노식의 군사는 5만에 불과했지만 양쪽 진영은 광종에서 서로 대치하며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식은 자기를 돕고자 찾아온 제자인 유비에게 황건적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에게 지시의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괴수 장각의 무리를 에워싸 포위하고 있는 중이며 그의 아우인 장양과 장보 둘은 영천에서 황보숭과 주준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판국 일세. 유비 자네는 곧 본진의 군마들을 통솔해 나가도록 하고 나는 또 광군 1,000명으로 자네를 돕도록 하겠네. 그러니 자네는 영천으로 가서 자세한 상황과 판세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기일을 정해 도적을 모두 잡아 없애버리도록 하게. 유비는 스승의 영을 받들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곧 영천에 도착하여 상황을 보니 황보승과 주주는 군사를 적절히 통솔하며 도적들을 굳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무리들은 광군과 싸워보았으나 형세가 기울자 뒤로 퇴각하여 장사로 들어가 풀이 무성한 곳에 영체를 세웁니다. 도적들이 풀밭에 영체를 세운 것을 확인한 황보승과 주준이 계책을 세운 다음 군사들에게 즉시 풀 한 단씩을 준비하여 매복해 있도록 지휘하며 말했습니다. 도적들이 풀밭에 진영을 세웠으니 우리는 화공을 펼치도록 합시다. 그날 밤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경이 지날 때쯤 일제히 불을 지르며 황보승과 주준은 각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을 휘몰아 황건적의 영체를 둘러싸면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경은 하룻밤을 5으로 나눈 오경의 둘째 부분으로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화공을 펼치자 온 하늘이 화염에 휩싸였고 도적 무리들은 당황하여 허둥대며 말의 안장조차 채우지 못하고 갑옷조차 챙겨 입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칩니다. 이경부터 시작하여 동이 훤히 틀 때까지 고역을 치른 장양과 장보는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들을 수습하여 다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호련히 나타난 한 무리의 인마가 붉은색 길을 휘날리며 도망치는 장양과 장보의 무리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도망치려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을 가로막은 군대의 장수는 키가 칠척이며 눈은 가늘고 날카로웠으며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관직은 기도위였고 태국의 초군 사람이며 성은 조씨고 이름은 조이며 자는 맹덕입니다. 조조에 붙인 조승은 본래의 성은 하우씨였는데 중상시 황관 조등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씨가 되었던 겁니다. 조승이 조조를 낳아 아명을 아만 또는 길리라고 불렀는데 조조는 어릴 적부터 사냥을 좋아했으며 노래와 춤을 즐겼고 또한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에 능했습니다. 조조에게 삼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조조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이 되고 화가 나서 때때로 조승에게 그 사실을 고해 바치곤 했습니다. 삼촌이 자기의 방탕함을 고하면 아버지 조승이 자기를 불러 꾸짖거나 나무라는 일이 잦아지자 조조는 꾀를 내어 삼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땅에 자빠지며 중풍이 일어난 흉내를 냈습니다. 그것을 본 삼촌이 깜짝 놀라며 그 사실을 아버지 조승에게 알려 그가 급히 뛰어나와 조조가 자빠져 있던 곳으로 왔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이 멀쩡한 조조를 보고 조승이 묻습니다. 아니, 내 숙부께서 내가 중풍이 일어났다고 하시던데 어찌 된 일이냐? 전 본래 그런 병이 없습니다마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숙부님의 사랑을 잃어 자주 애매한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조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조조가 하는 말을 믿고 조승은 그날 이후 아우가 와서 아무리 아들의 허물을 고해 바친다 해도 다시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조조는 더욱 방탕해졌던 겁니다. 당시에 교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그런 조조를 보고 말했습니다. 장차 천하가 매우 어지러워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바 명세지제가 아니고는 천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할 터인데 이런 천하를 편안하게 만들어낼 사람은 아마도 그대가 아닐까. 또한 남양의 하웅이라는 사람은 조조를 만나본 다음 한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하는데 한실 천하를 편안케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암에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소문난 허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조가 그 사람을 찾아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하자 허소는 그제야 자기가 보고 느낀 그의 사람됨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잘 다스려져 태평한 세상인 치세에서는 정사에 능숙한 신하이고 어지러운 세상인 난세에서는 간사한 영웅인 간웅일세. 라고 말해줍니다. 조조는 허소가 자기의 인간됨에 대한 평을 한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명세지제란 말은 당대의 명성이 드높은 인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웅은 후한말의 정치가로 자는 백후이며 형주 남양군 양양현 사람입니다. 허소는 후한말의 인물로 자는 자장이며 예주 연암군 평해안 사람입니다. 그는 조조에게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 평했고 이때부터 조조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소가 조조의 인물평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실상 그의 인간성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인간이기에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약관의 나이인 20세의 효렴에 뽑혀서 낭에 임명되었고 낙양 북부위에 임명되었지만 조조가 효렴에 뽑힌 것은 실상 그 직책을 돈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직에 임명되자 곧바로 5색깔의 뭉둥이 10여 개를 만들어 고을의 사방에 위치한 문에 두고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을 범하는 자는 모조리 처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낭은 관명이고 일반적으로 궁전의 시종직을 이루는 말이며 위는 형급의 차관인데 주로 지방의 치안을 주관하며 백성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룹니다. 어느 날 조조가 밤에 순시하던 중 당시 세력가였던 황관인 중상시 건석의 삼촌이 칼을 들고 밤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붙들어다가 예외 없이 볼기를 친 후 내쳐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밤이 되면 성 안팎의 구분 없이 누구도 감히 범법 행위를 하는 자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조조는 위엄과 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 사건 뒤 조조는 동구령이 되었다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기도위를 제수받아 마복군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영천으로 전쟁을 돕기 위해 오는 길에 도적무리들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의외로 도적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장양과 장보 2명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조조는 퇴로를 차단한 다음 그들의 본진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벌어진 싸움에서 조조는 만여 명의 도적들 머리를 베었고 기범과 금고 그리고 마필 등을 수없이 빼앗았는데 장보와 장양은 죽기 살기로 싸워 겨우 달아납니다. 계획도 없고 예측도 못한 싸움에서 나름 큰 공을 세운 조조는 황보숭과 주준을 잠시 만나본 후 즉시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아난 장양과 장보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범은 전장에서 선두의 진영에 세우는 깃발을 가리키는 말이며 금고는 군대에서 군사들을 호령하고 통솔할 때 사용하는 진과 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각 노식에게 자신이 가서 싸움을 돕기로 한 유비는 관우, 장비 두 의형제와 함께 영천을 향해 군사를 통솔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거의 다가갔을 무렵 멀리 보이는 곳에서 천지를 진동할 것 같은 우렁찬 함성과 엄청난 불빛이 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것으로 판단한 유비의 군대가 더욱 빨리 진군하여 도착해보니 그때는 도적들이 이미 대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이미 싸움이 끝나 황건적들이 흩어져 꽁문이 빼는 것을 보고 맥이 풀렸지만 유비와 두 의형제는 황보숭과 주준을 찾아 스승인 노식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비의 말을 듣고 난 황보숭이 다시 그에게 지시하듯 말합니다. 이제 장양과 장보는 오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전력 손실이 엄청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단독으로 전투를 할 여력이 없을 것이 확실하오. 그러니 그들 두 도적들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형인 장각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광종으로 갈 것이 확실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유비는 지금 곧 군사를 인솔하여 노중랑의 군대로 가서 그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황보숭의 명령을 받은 유비는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왔던 길을 되돌아 가기 위해 회로에 올랐습니다. 노중랑을 돕기 위해 그의 군대로 가기 위해 말을 달리던 유비가 목적지에 반쯤 왔을 때 문득 앞쪽을 보니 한때의 군마가 함거 한 채를 앞송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오는 길과 진군하는 방향이 같아 두 무리가 마주칠 무렵 유비는 그들이 앞송하는 함거 안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머리를 풀고 묶여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스승인 노식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란 유비가 급히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뛰어내려 도대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스승에게 직접 물으니 노식이 지그시 감고 있던 눈을 치켜뜨면서 말합니다. 내가 장각이 이끄는 도적 무리들을 한창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가 알 수 없는 요술을 쓰는 통에 당장 그를 꺾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때 조정의 명을 받은 황문인 좌풍이 전투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내려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대뜸 나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네. 그러나 지금 군량도 부족한 형편인데 남는 돈이 어디 있어 천사께 뇌물을 바치겠냐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조정으로 돌아가 모함했네. 그는 조정에 돌아가 황제께 내가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 싸울 생각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군사들의 사기를 꺾고 해이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거짓 보고를 아뢰었네. 황제가 그의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중랑장인 동탁을 내려보내시어 나 대신 군사들을 통솔하도록 지시하시고 나는 조정으로 잡아올려 죄를 물으시겠다고 하여 지금 이렇게 압송당하고 있는 거라네. 여기서 말하는 황문은 원래 조정의 근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황관이나 태감을 대신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황문은 황제를 매우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에 속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매우 컸고 권한도 무서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또한 천사는 황제가 직접 파견한 사신을 이릅니다. 노식의 말을 듣고 있던 장비가 열을 받아 머리에서 연기가 날 것처럼 핏대를 올리며 화를 내면서 당장 노식을 압송하는 군사들을 베어버리고 그를 구하려 하자 유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이니 함부로 가벼운 행동은 하지 말게나. 조정에도 여러 가지 공론이 있을 것인데 장비네가 어떻게 이토록 함부로 황제의 엄명을 무시할 무엄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자중하고 상황을 생각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옳은 것이 아니더냐. 유비가 이런 말을 해가며 팔팔 뛰며 행동으로 옮기려는 장비를 말리고 있는 사이 압송을 맡은 황제의 군대들이 노식이 머리를 풀고 죄인으로 앉아있는 함거를 앞뒤에서 호위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동탁의 무례한 행동에 흥분한 장비와 유비관우 세호걸이 그의 진영에서 나와 조준의 군대에 편입한 후 요사한 방법으로 싸움을 하는 도적 장각의 동생 장보를 무너뜨리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